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번에 보신 분이라 그러면 세법 문제를 풀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좌절했을 또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 문제, 제가 그 문제를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보면서 시험 당일날 굉장히 많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15회 시험 이후에 15회 시험 때 딱 한번 저를 그 세법 문제가 당황스럽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많이 어렵고 그러더라도 32회 시험도 역대급으로 어려웠었죠. 자, 그래도 저를 사실 당황해 하거나 뭐 그렇게 분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면 무난히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랬는데 이번 33회 시험은 아예 작정하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점수 안 나오게 출제해라, 이렇게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33회 시험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강의하신 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우리 좀 일단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계산 문제가 원래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번에 33회 시험 때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 계산 문제 한 문제는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사업소득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두 문제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역시 또 한 번 또 출제 안 됐거나 또는 출제 자주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깊은 내용을 출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예년처럼 많지는 않았고요.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33회 시험에서 또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엽적인 숫자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어떤 숫자를 암기하지 않고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러면 낭패를 봤을 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종합문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법을 공부했어야지, 또 일전 특정 부분만 공부했으면 낭패를 봤을 그런 또 시험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래도 저래도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 이렇게 출제된지 이쪽 잠깐 와서 제가요, 우리 조세 총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 우리 시험 문제는 요번에 제가 이쪽에다가 이쪽에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조세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우리 지방세에서 시험 문제는 먼저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또 재산세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토탈해서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 우리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 세 문제 나왔고 32회 시험 때요, 33회 시험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문제 출제됐고, 또 소득세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해서 국세는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이렇게 다섯 문제, 국세에서 7문제,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 국세의 비중이 출제 역시 작년 32회 시험에 이어서 높았다는 거. 예전에는 지방세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을 연달아서 국세에서 출제 비중이, 요거 종합부동산세 포함해서 9문제네요. 죄송합니다. 자, 9문제, 이렇게 해서 국세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제가 33회 시험 우리 기출됐던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번 문제, 자, A책형으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일단 A책형 25번 문제부터 이제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살짝 나오고 30회 시험 때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그 권리구제 중에서도 깊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구제에 관한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고요. 어쩔 수 없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에 보니까 통고처분은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는데 왜 틀렸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통고처분이라는 것, 또 과태료 처분이나 통고 처분 같은 이런 것들은 권리구제,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권리구제에서 보면 요 이의신청이라든가 심판 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또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이의신청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천만 원 미만이면, 요게 1천만 원 미만이면, 1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 배우자라든가 친족, 사촌인의 친족이라든가 그 친족을 대리인으로 해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번은 맞습니다. 디귿번 보면 보정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정기간. 그래서 뭐냐면 서류에 어떤 뭔가 하자가 있어요.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증빙 서류에 뭔가 오류나 하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정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세 심판원장 입장에서 청구를 받고, 권리구제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에 대한 청구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이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럴 때 이 결정 기간에 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 서류 이런 거, 증빙 서류에 이런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 다시 제출해라, 보강해서. 아니면 청구 서류에 뭔가 오류가 있다, 이거 다시 보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런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X를 해버렸는데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귿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 X를 해버렸네요. 자, 리을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기억번, 리을번 틀렸는데요, 우리가 이의신청 절차는 이게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권리구제를 받을 때 우리가 조세관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의신청이라든가 심판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면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 서류 송달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딱 한 번 여태까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번 33회 시험에서 두 번째 지금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서류 송달을 또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정답인데요. 2번이 정답인데, 기한을 정해서 납세 고리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이게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자체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더 주겠다, 납부 기한을 좀 더 주겠다, 그런 건데, 이게 자, 납세고 있어 송달했는데 서류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됐다 그러면 이 시간을 좀 더 줘가지고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징수금의 납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 7일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가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번, 26번 조세 총론 문제는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던 거라 여러분들이 좀 또 깊은 내용이 나와서 맞추기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틀려도 됩니다.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27번 문제는 요 재산세 겸용주택과 관련한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겸용주택인데 기억번은 1동 건물에 관한 거죠. 1동의 건물요. 그래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시험장에서 음성이 들렸을 건데요. 어떻게 공부했냐?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번 맞는 거죠?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기억번.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여기 이제 곧 또 공부하실 분들이 이렇게 혹시 나중에 34회 시험 대비하는 분들이 요 강의를 만약에 또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암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암기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니은번입니다.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이건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60%니까 50% 이상이니까 얘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지방세는 무조건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건축물 그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해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요 디귿번은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7번은 기역, 니은, 디귿 전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28번 문제를 봅니다. 28번 문제는 요건 어떤 문제냐면,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자, 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28번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비과세가 정답 질문이었는데 2번 지문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틀렸냐면, 자, 우리 국가지자체 조합이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 그럼 염치도 없이 때가 되면 재산세는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과세인데, 다만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 지금처럼 자, 보세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국가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살려고, 매수하는 주체가 국가지자체인데 내 빌딩을 살려고, 토지를 살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하면 그 매각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니까 이것도 무상 사용이 아니죠. 유료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유료를 사용하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 이렇게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요, 29번 문제는 먼저 어떤 문제냐, 자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네요. 자, 종부세 문제인데 이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갔다 그러면 쉬운 것이 답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이 답이 있었는데 또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1번 납세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여러분 30 우리가 2회 시험 때부터, 즉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한번 보세요.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러면,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요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이게 6%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6%의 비례세율이 정도된다. 비례세율이. 그래서 6% 비례세율이 정도이기 때문에 1.2에서 6%. 요거는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1, 2, 6 이렇게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근데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법인은 이렇게 6%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납세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게 주소지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요. 자, 그래서 주택 소재지 틀렸습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한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이게 합산, 종부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이다, 이런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신고는 언제 하도록 하고 있냐면, 종부세 납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자라는 신고라든가, 또 세율 적용 시에도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신고는 다 언제 하게 됐냐면, 종부세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질문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입니다. 우리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제 연령별로 또는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자, 그럴 때 이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산출세액이 20% 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자 5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세액공제는 40%요. 자, 그 다음에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보유기한별에 따라서 20%, 40%, 50%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니까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항상 오해하면 안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거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요, 자 3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또 종합부동산세 문제입니다. 종부세 문제인데 이것도 답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무난하게 또 고를 수 있었겠지만 또 디테일하게 또 숫자 바꾸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그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지문요.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 자 1에서 몇 프로까지요? 3%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율은 1에서 과세 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3단계,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관할 세무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분할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기준금액은 납부할 세액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이면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200만 원일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거. 3번 관할 세무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주택분과 토지는 구분해서 부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부 고지서에 기재해서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 기한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하는데 종부세에서 주택분과 토지분은 당연히 구분합니다. 4번 지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문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부 부과과세하는 세금인데 그 고지서 날라온 거 납세문자가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옳습니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5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요. 0507. 자, 저거 외울 때는 나중에 이렇게 외웁니다. 0507. 그래서 자, 0507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 누린세율을 적용합니다. 0507. 그래서 4번이 여러분들을 맞췄어야 됩니다. 세율 디테일하게 암기를 못했더라도 이런 거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31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31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문제의 논점을 파악해서 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라 이 문제는 바로 그냥 제끼고 넘어갔으면 그리고 찍었으면 오히려 그저 시간을 단축해서 더 좋았을 문제였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는 주택 임대에 대한 것,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것은 제가 한 번쯤은 이렇게 풀어드리고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엔 상가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을 구하는 문제라 더 또 예외적인 거였었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임대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2년이고요. 월임대료가 자 1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 취득일자 2021년 1월 23일이고 건물 취득가액이 2억 원, 토지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요. 기익재정부 영리 정하는 이자율이 연 6%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익이 200만 원인데 요게 이제 이따가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수입이자는 요거는 포함하는데 요건 포함하는데
수입이자예요. 그래서 이걸 공제하는데 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요거는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필요경비를 빼고 또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총 수익 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라는 거,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 간주임대료 자 플러스하고 관리비 수입 또 보험 차익을 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관리비 수입과 보험 차익은 여기 문제에서 조건에 주어지지 않았고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냐면, 자 일단 1년분 임대료를 생각해 2022년도 임대 소득만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얼마냐면 월 임대료 100만 원씩 해서 1년이니까 12개월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임대료가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주택의 간주 임대료 계산과 달라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이게 이제 5억이죠. 여기서 건설 가액 등을 빼게 되는데 여기서 건물 취득 가액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3억입니다. 자 여기다가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일단 1년으로 해서 365분의 365니까 1이고요. 자 변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기금 이자율을 곱해요. 그러면 3억에 6%니까 368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이 금융수익이라는 걸 빼게 되는데요. 이 금융수익에서 아까 그 수입이자는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요거는 이제 제외합니다. 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제외하는데, 그러면 아까 수입이자가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을 요것을 이제 100만 원을 금융수익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냐면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1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 1700만 원을 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탈에서 얼마가 됩니까? 총 수익금액은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은 선세금이란 말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미리 선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세금이라고 해서 선세금은 말 그대로 임대 보증금 임대금을 이걸 먼저 이제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임대 보증금을 말하는데,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미리 받는 것을 선세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미리 받았다 그랬으면 이제 선세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선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이 선세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 연도의 선세금 2022년도에 어떤 임대료 선세금은 이게 이제 원래 받은 금액에서 원래 전체 임대 일수, 자 그러니까 24개월, 지금 2년이죠 임대 기간이, 24개월분의 해당 연도 임대 월수요. 그래서 전체 월수 24개월 전체에서 이게 선수금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먼저 받은 것이 이제 토탈은 2,400이에요. 지금 그래서 2년이면 여기다가 이제 24개월분의 2년이니까 자 해당 연도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이니까 자, 이게 해당 연도의 선세금은 1,200만 원. 그래서 이제 월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체 2,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을 한 번에 받았다 그러면 선세금으로 해가지고 해당 연도 선세금에 대한 요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2,400으로 임대료를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수익 금액은 2,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가답안에 의해서 2번으로,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번 전체 2,400을 다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또 선세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복수정답으로 해서 아니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3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양도세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했었던 그런 겁니다. 한번 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해서 아예 포기해서 모르겠지만 한번 풀려고 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고자갑의 매매 양도일이 2022년 5월 1일이고요. 에 의한 등기된 토지를 지금 양도합니다.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소득 뭘 구하라는지 계산 문제 나오면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 표준을 구하랍니다. 그랬을 때 적격 증빙 서류 수치 보관하고 있고 다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이 이게 6,700이고 취득가액이 4,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가 지금 4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 항상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가필 이렇게 하면 보일라나요 여러분들이? 자, 이쪽에 와서 그럼 한번 가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기과 이렇게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과세표준 계산하는 구조.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라고 하지 말고 소기과라고 하라. 그래서 소기과 이렇게 쓰입니다.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자, 계산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양도가액이 지금 6,700이고요. 그죠? 6,7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4,200입니다. 4,200만 원이고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양도비용 이거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경비는 토탈에서 4,600만 원이 되겠고요. 6,700에서 4,60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양도 차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를 하는데요. 장특 공제, 장기 부의 공제를 먼저 공제하죠.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 장기 부의 공제 나왔다 그러면 몇 년? 3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유기한이 몇 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딱 깔아줍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는 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된 토지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이게 1,850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8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거, 기준주가는 필요 없죠.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그리고 가필, 차장, 소, 기과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기 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기본공제는 똑같다는 거. 기본공제는 등기됐다 그러면 250만 원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면 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34번 문제를 가야죠. 3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자, 33번 문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요, 1번 지문을 보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자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건물을 우리가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만약에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서 5년 이내면 증빙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냐면요, 이 감정가액 정했을 때는 감정가액에, 환산 취득가액 정했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에 5%,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5% 가산세가 정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취득일 또 3년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5년 이내 범위에 들었으니까 틀린 것은 100분의 5, 감정가액의 5%에 가산세 적용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되고 분할 납부만 되지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을 보면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요 세액공제 혜택 요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임의적이어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예정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면 세원 확보에, 조기 확보에 협력했다, 이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에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양도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의 금액이 아니라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납기내 내고 나머지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8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00이다 그러면 양도세 2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5번 질문을 보면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제외하고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20%. 답은 요거 쉬웠죠? 가장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가산세율이 적용되죠.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 그냥 무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20%가 적용되고,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무신고 가산세니까 20%.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든 간에 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요, 34번 문제는 이것은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건데, 자, 이 문제 어떤 건지 이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와서 한번 증여 후 우회 양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이 문제처럼 이 문제는 지금 고자 갑은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등기됐고요. 그 다음에 동생인 고자을 특수관계인에게 2019년 10월 1일에 증여했고 시가 3억 원이고 등기했고요. 을은 해당 토지를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지금 특수관계자 간에 보세요, 친족관계가 있거나 그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죠. 동생에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죠.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증여받아서 사례를 보니까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다고 해서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거죠. 지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우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했어요.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더 적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와 다른 점은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여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니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데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낼 필요 없고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와 다른 점입니다. 1번이 그래서 틀렸고 정답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요, 35번 문제 먼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이요,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취득세 징수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그죠?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의제기 문제로 이의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칙인지 예외적인지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 아니라 원칙은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번 원칙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고요. 2번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랬습니다. 틀렸죠? 여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입니까? 6개월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라는 거. 그 다음에 60일 아니고 6개월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은요, 신고 납부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요 3번 질문 옳죠? 우리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기한 내에서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우리가 취득세 대상 물건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이게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며칠 내요?
60일 이내, 여기선 그 말이 없네요.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 나오면 진짜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꼭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금을 해서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왔다 그러면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신고 납부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징수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자체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입니다. 우리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거? 10%요. 숫자가 포인트라고 제가 항상 강의했는데 10%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요 바로 3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은 쉽게 생각했으면 쉬운 거였는데 요 앞에 낯선 지문들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셨으면 안 보였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3주택이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한 고자가 주택과 부토지 임대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란 말이 나오죠.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여러분,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냐?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을 때 우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 전세, 원래 임대 사업소득은 월임대료로 계산하는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으면 월임대료 없잖아요. 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을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자, 간주임대료 나왔다. 보증금, 전세금. 그러면 전세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세주택은 항상 여러분 전세주택은 자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3번 문제는 지문은 왜 틀렸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요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란 말이 없어서 빠져서 요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번 3번이 정답입니다. 계속 이어서 자 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는 등록면허세 문제인데요.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도 37번 문제. 4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을 보면 지상권 등기 경우에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 자, 우리가 과소신고에 따르면 10%잖아요. 40, 20, 10%.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요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원래는 요거 한도로 해가지고 특별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요때는 요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원래 과소 납부세액의 10% 3%하고 그 다음에 일일 0.02% 적용된 것을 합한 것을 우리가 가산세로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거 길어가지고 뺐는데 어떻든 간에 틀린 것은 우리가 요 문제는 과소신고세액은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자 가산세는 몇 프로? 10%를 기억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를 한도로 해가지고 3% 과소신고세액의 3% 일일 0.02% 과소신고 납부세액에다가 0.02% 한 거 합한 건데 어떻든 간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이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10% 이거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38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징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이 38번 문제는 역시 징수 환급에 관한 것은 한 번도 또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수 환급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또 낯설고 그래서 힘들었을 문제였는데 한번 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 과세기간별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상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이게 옳습니다. 2번 지문이 옳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고 안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신고했을 때, 과소 신고했을 때 과세권자가 고치는 게 경정이죠. 그런 경우에 관할 세무상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고소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번 지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고유자는 부담보증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부담보증여시, 여러분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부담보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랬죠? 다른 거는 다 2개월인데 부담보증여만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자, 예정신고 없이 틀렸습니다. 4번이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의 확정은 납세무자 신고에서 하지 않고 관할 세무장이 결정해야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신고에서 확정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신고 없을 때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원칙 신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예외적으로만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지문이요.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90일 내는 없고요. 그냥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 자, 그럼 이것을 환급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 문제에 우리가 좀 낯설었지만 여러분들이 징수와 환급, 출제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답을 골라보시도록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이것도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사실은 제 수업을 뭐 저희들 그 세법 강의를 충실히 잘 들은 사람은 이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 또 그렇지 않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또 약간 여기 헷갈렸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용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적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국내 1개씩 수용하는 1세대. 이것은 뭐냐면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입니다. 그래서 자,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농주택, 귀농주택, 상속주택 같은 게 있을 때,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먼저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보죠. 자, 귀농주택 같은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에 양도한다. 그런데 귀농주택만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국내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이거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실수의 목적으로 내려갈 일이 생겨서 지방 소재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을. 그랬을 때 어느 주택을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그럴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요거 몇 년 내?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았을 건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부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혼인은 몇 년이요? 5년 냅니다. 그래서 이게 5년, 3년, 5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9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는데요. 먼저 40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 옳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많이 봤던 거죠.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건데 많이 봤습니다.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요거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다. 그래서 요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 지문으로 예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이요. 자, 오피스텔은 우리 취득세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가산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할 때 이건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자, 그럼 그래서 이거 뭐냐면 간주취득이네요.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을 하고 작정했으니까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등기 등록을 유효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물론 회원권은 예외예요.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유효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요. 자, 우리가 등기 등록을 유효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게 또 있죠. 뭐냐면 간주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질문을 보시면요,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할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1년 초과하면 과세하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정되죠. 취득가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 5번 같은 지문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요만큼, 요 한 필의 토지인데요, 요만큼 먼저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합니다.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50만 원치씩 취득해가지고 계약서 이만큼 써가지고 세금 안 내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각각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8만 원,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과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1년 내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그 인접한 토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다.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3회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이라면 자,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또 그런 세법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보니까 우리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공부한 내용으로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워낙 출제 안 됐던 부분이 출제되고 자, 너무 지엽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를 그렇게 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험 보신 분들 반드시 자, 합격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기를 제가 응원하고요. 만약에 블루를 삼키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34회 시험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에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반드시 34회 시험에서는 가급적 일찍 다시 재도전하신다 그러면 34회 시험에서는 무난하게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 제가 충분히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많이 힘들었을 건데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